안녕하세요. 저는 LA에서 뷰티 서플라이를 운영하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52세이고요. 이민 온 지 26년, 뷰티 서플라이 한 지는 15년 됐어요. 어제도 또 당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는데 갑자기 후드 쓴 남자 둘이 들어와서 계산대로 직접 왔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더라고요. 총인지 칼인지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위협적인 몸짓을 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계산대에 있던 현금 280달러를 다 가져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가발 몇 개와 화장품까지 훔쳐갔죠. 총 피해액이 500달러 정도 될 거예요.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늘 그렇듯이 범인을 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이런 일이 15년 동안 몇 번이나 반복됐는지 모르겠어요. 크고 작은 도난 사건만 해도 20번은 넘을 거고 총을 들이대며 위협한 강도 사건도 5번은 당했어요. 매번 신고하지만 해결되는 건 거의 없고 오히려 신고했다고 보복당할까 봐 더 무서워요. 제가 처음 이민 온 건 1998년이었어요. 그때 한국은 IMF 외환위기로 난리도 아니었죠. 저는 대구에서 작은 의류 도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외환위기 여파로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망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도 부도가 나고 말았죠. 그때 아내 뱃속에는 둘째가 있었고 첫째 딸은 겨우 6살이었어요. 다시 사업을 시작할 자본도 없었고 취업하기에는 나이도 애매했죠. 그때 아내가 말했어요. 미국 가서 새로 시작해보자고. 아내 오빠가 LA에서 식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보증을 서줘서 겨우 비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손에 든 거라고는 마지막 재산을 정리해서 만든 2만 달러가 전부였죠. LA에 도착했을 때의 그 막막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영어는 거의 못했고 갓난 아기와 6살 딸을 데리고 있으니 어디서 뭘 할 수도 없었죠. 다행히 처형이 한인타운 근처 아파트를 구해줘서 정착할 수 있었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의류 공장에서 재단 일을 했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가끔 동네 한인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월급은 둘 합쳐서 2,500달러 정도였는데 아파트 렌트비 1,200달러에 생활비까지 하면 한 푼도 남지 않았죠. 그래도 아이들은 자라야 했고 교육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한글 학교도 보내야 했고 피아노도 배우고 싶어 해서 레슨비도 내야 했죠. 아들도 태어나고 보니 지출은 더 늘어났고요. 그러다가 2008년 경제위기가 왔어요. 제가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게 됐어요. 40대 중반의 나이로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죠. 몇 개월 동안 실업급여로 버티면서 이곳저곳 알아봤는데 마땅한 일이 없었어요. 그때 아내가 제안했어요. 한인들이 많이 하는 뷰티 서플라이를 해보자고. 처형의 지인이 뷰티 서플라이를 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매장과 재고를 합쳐서 8만 달러에 넘겨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8만 달러라니 우리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죠. 그동안 모아둔 돈이 3만 달러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결국 처형한테 빌리고 한국에 있는 제 형한테도 부탁해서 겨우 돈을 모았어요. 2009년 3월에 사우스 센트럴 지역에 있는 뷰티 서플라이 매장을 인수했어요. 매장 크기는 대략 1,500 스퀘어피트 정도였고 월 렌트비가 3,200달러였어요. 뷰티 서플라이라고 하면 화장품이나 가발, 헤어 제품 같은 걸 파는 거죠. 주 고객층은 흑인과 히스패닉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모르는 게 많았어요. 어떤 제품이 잘 나가는지, 어디서 물건을 사입해야 하는지, 가격은 어떻게 매겨야 하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배워야 했죠. 이전 사장이 일주일 정도 가르쳐 주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사흘만 나왔어요. 나머지는 혼자서 터득해야 했죠. 영어도 서툴러서 손님들과 대화하기가 쉽지 않았고 특히 흑인 고객들이 쓰는 슬랭이나 빠른 말투는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새벽 6시에 나와서 매장 청소하고 오전 9시에 문 열어서 밤 9시까지 운영했어요.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았죠. 일요일에는 아침에 한인교회 예배 참석하고 바로 매장으로 와서 재고 정리하고 발주 넣고 그랬어요. 첫 달 매출이 1만 5천 달러 정도 나왔어요. 임대료와 제품 구입비, 전기료나 보험료 같은 고정비를 빼고 나니 2천 달러 정도 남았죠. 그것도 제 인건비는 계산하지 않은 거였어요. 공장에서 받던 월급보다 적었지만 그래도 내 사업이라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을 깨달았어요. 사우스 센트럴 지역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몰랐거든요. 매장을 연 지 2달 만에 첫 번째 도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평상시와 다름없는 화요일 오후였어요.
손님이 별로 없어서 혼자 재고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10대로 보이는 흑인 남자 셋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구경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명이 계산대 쪽으로 와서 제 주의를 끌더니 나머지 둘이 가발이랑 화장품을 막 집어들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순간적인 일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쫓아가려고 했지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차를 타고 사라져 버렸죠. 피해액이 $300 정도 됐어요. 첫 달 순이익의 15%가 한순간에 날아간 거였죠.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여줬는데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서 얼굴 식별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런 소규모 절도 사건은 우선순위가 낮다면서 범인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보안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더 좋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매장 앞쪽에 있는 비싼 제품들은 뒤쪽으로 옮겼어요. 계산대 근처에도 거울을 달아서 사각지대를 줄였죠. 하지만 도둑들도 점점 교묘해졌어요. 두 번째 사건은 그로부터 석 달 후에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젊은 여자 둘이 와서 가발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꺼내서 보여주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명이 복통을 호소하면서 화장실을 찾더라고요. 저는 한 명과 계속 가발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진열대에 있던 립스틱과 아이섀도우 여러 개가 없어졌어요. 화장실에 간 여자가 훔친 거였죠. 이번에는 피해액이 $150 정도였는데 속이 더 쓰렸어요. 믿고 친절하게 상담해줬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신경이 예민해졌어요.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의심부터 하게 되고 특히 젊은 흑인들이 여러 명 함께 오면 긴장부터 했어요. 물론 대부분의 손님들은 정직한 분들이었지만 한두 번 당하고 나니 모든 사람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그러다가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매장을 연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평상시보다 늦은 저녁 8시쯤이었는데 마스크를 쓴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코로나 이전이라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였거든요.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명은 문 앞에서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이 계산대로 다가오면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총이었어요. 검은색 권총을 제 얼굴에 들이대면서 계산대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몸이 덜덜 떨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계산대에 있던 현금 $400를 다 줬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담배와 술까지 가져갔죠. 당시 저는 담배와 술도 함께 팔고 있었거든요. 강도들이 나간 후에 바로 911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15분 후에 왔는데 이미 범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어요. 경찰이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지만 마스크 때문에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그날 밤은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총구가 제 얼굴을 향했던 그 순간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죽으면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다음날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내도 크게 놀라더라고요. 매장을 그만두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8만 투자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1년 만에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게다가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요. 대신 보안을 더 강화했어요. 방탄 유리로 된 칸막이를 설치해서 계산대를 보호했고 비상벨도 달았어요. 그리고 담배와 술 판매는 중단했어요. 그런 물건들이 강도들을 더 유인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방탄 유리를 설치하니 손님들과의 소통이 어려워졌어요. 특히 나이든 흑인 할머니들은 왜 자기들을 범죄자 취급하냐면서 불쾌해하시더라고요. 그분들 말씀도 일리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손님들은 정말 선량한 분들인데 몇몇 나쁜 사람들 때문에 모든 손님을 의심하게 된 거니까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안전이 최우선이었거든요. 방탄 유리 설치 후에는 직접적인 강도 사건은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도난은 여전히 계속됐죠. 특히 주말이나 월말 쪽에 사건이 자주 일어났어요. 아마 생활비가 떨어지는 시점이라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은 일요일 오후에 엄마와 10대 딸이 함께 왔는데 엄마가 제품 상담을 받는 동안 딸이 립글로스 여러 개를 주머니에 넣는 걸 봤어요. 그때는 정말 난감했어요. 엄마 앞에서 딸이 도둑질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웠고 그냥 넘어가자니 억울했고요. 결국 조심스럽게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딸을 데리고 바로 나가버리더라고요. 물론 립글로스는 놓고 가지도 않았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스트레스가 극심해졌어요.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꿈에서도 강도나 도둑꿈을 자주 꿨어요. 혈압도 올라가고 소화도 안 되더라고요. 아내가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았고 특히 딸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대학 준비 비용이 많이 들었거든요. SAT 학원비에 과외비까지 하면 한 달에 $1,500는 나갔어요. 아들도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시켜야 했고요. 매출은 조금씩 늘어났어요. 첫 해 월 평균 $15,000에서 3년 차에는 $22,000까지 올라갔어요. 단골 손님들도 생겼고 근처 미용실들과도 거래를 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난과 강도 피해도 꾸준히 있었죠. 2년 차에 또 총기 강도를 당했어요. 이번에는 오후 4시쯤 비교적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이었는데도 일어났어요. 마약에 취한 것 같은 남자가 혼자 들어와서 총을 꺼내더라고요. 이번에는 방탄 유리가 있어서 직접적인 위협은 덜했지만 그래도 무서웠어요. 계산대 돈 $500와 담배 대신 진열해 둔 선글라스 몇 개를 가져갔어요. 이번에도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찰이 이 지역은 원래 그렇다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고려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전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더 안전한 지역으로 가려면 임대료가 두세 배는 비쌌거든요. 웨스트 사이드나 비벌리 힐스 쪽은 월 렌트가 $8,000를 넘었어요. 그런 곳으로 가면 임대료만으로도 수익이 남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3년 차부터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온라인 쇼핑이 대중화되면서 매출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젊은 고객들은 아마존이나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더라고요. 가격도 더 싸고 집까지 배송해 주니까 굳이 매장에 올 이유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같은 동네에 대형 할인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월마트나 타겟 같은 곳에서도 뷰티 제품을 팔기 시작했는데 규모의 경제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훨씬 좋았어요. 저희가 $10에 파는 제품을 그쪽에서는 $7에 팔더라고요. 5년 차쯤부터는 매출이 월 $20,000 아래로 떨어졌어요. 임대료와 각종 비용을 빼고 나면 순이익이 $3,000도 안 됐죠. 그나마도 도난 피해를 제외하고 말이에요. 한 달에 평균 $200 정도는 도난 피해를 당했거든요. 그래도 계속 버텼어요.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UCLA에 입학했거든요. 대학 등록금이 연간 $35,000였는데 제가 번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결국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죠. 아들도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대학 준비를 시작했어요. SAT 점수를 올리기 위해 학원도 보내야 했고 과외 활동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테니스를 좋아해서 테니스 레슨비도 들었고요. 7년 차에 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무장강도가 아니라 빈집털이었어요. 일요일 밤에 매장 문이 부서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가보니 매장이 완전히 엉망이 돼 있었어요. 현금은 물론이고 값비싼 가발들과 화장품들이 모두 사라졌더라고요. 피해액이 $12,000나 됐어요.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면책 금액이 $5,000여서 실제로는 $7,000만 받았어요. 그것도 6개월 후에 받았죠. 그 사이 매장을 수리하고 재고를 다시 채우려면 당장 돈이 필요했는데 또 빚을 내야 했어요. 범인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아보니 매장 뒤쪽 창문을 부수고 들어온 거였어요. 그 창문은 화재 시 비상구용으로 설치된 거라 보안이 약했거든요. 그 뒤로는 창문에도 철창을 설치했어요. 하지만 철창을 설치하니 매장이 마치 감옥 같아 보였어요. 손님들이 들어오기를 꺼려 하더라고요. 특히 처음 오는 손님들은 이 매장이 안전한지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10년 차에 접어들면서는 정말 한계를 느꼈어요.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도난 사건은 여전히 계속됐죠. 게다가 임대료는 매년 올랐어요. 처음에 $3,200던 월 렌트가 10년 만에 $4,800까지 올랐거든요. 그때쯤 딸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졸업 후에 회계법인에 취직했어요. 첫 연봉이 $65,000였는데 제가 뷰티 서플라이에서 버는 돈과 비슷했어요. 딸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는데 저는 15년째 범죄에 시달리면서 겨우 비슷한 돈을 버는 거였죠.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도 이제 그만하고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것보다 좀 적게 벌더라도 안전한 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50대에 새로운 일을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게다가 15년 동안 뷰티 서플라이만 해왔는데
다른 기술이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영어도 여전히 완벽하지 않아서 사무직 같은 일은 엄두도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도 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밤에 혼자 매장을 정리하고 있을 때면 언제 또 강도가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거든요. CCTV를 통해 밖을 계속 확인하면서 일하는데 조금이라도 수상한 사람이 지나가면 심장이 뛰었어요. 11년 차에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같은 블록에 있던 한인 도넛 가게 사장님이 무장강도에게 총을 맞고 중상을 입은 거예요. 범인들이 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너무 놀라서 빨리 못 꺼내주니까 화가 나서 쏜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석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어요. 그 사이 가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사장님은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무서웠어요. 저도 언제든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아내도 매일 걱정하면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안업체와 계약을 맺었어요. 월 $200를 내고 24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받기로 했어요. 매장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주는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그 돈도 만만치 않았어요. 연간 $2,400는 저에게 큰 부담이었거든요. 12년 차부터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근처에 흑인이 운영하는 뷰티 서플라이가 문을 연 거예요. 그 사장은 같은 동네에서 자란 사람이라 지역 주민들과 훨씬 친밀했어요. 언어 소통도 자연스럽고 문화적 이해도도 높았죠.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단골 고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손님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특히 젊은 고객들은 거의 다 그쪽으로 갔죠. 그 가게는 저희보다 규모도 크고 최신 유행 제품들도 더 많이 갖춰놓고 있었어요. 게다가 흑인 사장이라 그런지 흑인 고객들이 느끼는 문화적 거리감도 적어 보였어요. 저는 15년 동안 이 지역에서 장사를 해왔지만 여전히 외부인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매출이 더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월 $20,000 하던 매출이 $15,000로 떨어졌어요. 임대료와 각종 비용을 빼고 나면 순이익이 $2,000도 안 됐죠. 하루 16시간씩 일해서 $2,000라니 시간당 $4도 안 되는 셈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이었거든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수입이 끊기면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했어요. 아들은 UC 버클리에 지원했는데 합격하면 연간 학비가 $40,000가 넘을 것 같았어요. 13년 차에 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폭행을 당했어요. 평상시처럼 저녁에 매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술에 취한 남자가 들어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방탄 유리 때문에 직접 위협할 수는 없었지만 계속 유리를 주먹으로 치면서 욕설을 퍼부었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그 남자가 완전히 화가 나서 매장 밖에서 벽돌을 주워와서 유리창을 깨기 시작했어요. 방탄 유리라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금이 가면서 위험해 보였어요. 911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오기까지 20분이 걸렸어요. 그 사이 그 남자는 매장 앞에서 계속 난동을 부렸어요. 진열창을 발로 차고 간판에 돌을 던지고 지나가는 차들한테도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경찰이 와서야 그 남자를 체포했는데 알고 보니 그 지역에서 유명한 마약 중독자였어요. 비슷한 사건을 여러 번 일으켰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신질환과 마약 중독을 이유로 며칠 후에 풀려났어요. 그 사건 후에 진짜 한계를 느꼈어요. 매장 수리비도 $3,000나 들었고 무엇보다 정신적 충격이 컸어요. 그날 밤에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정말 그만하자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만약 정말 큰 사고라도 나면 돈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아들이 막 대학에 입학한 시점이었어요. 다행히 UC 버클리에 합격했는데 첫 학기 등록금만 $20,000가 넘었어요. 기숙사비까지 하면 $30,000였죠.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그래도 당장 필요한 돈이 있었어요. 14년 차에는 코로나19가 터졌어요. 락다운으로 인해 3개월 동안 매장 문을 닫아야 했어요. 다행히 정부에서 PPP 대출을 지원해줘서 임대료와 기본 생활비는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매출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재고는 그대로 쌓여 있으니 답답했죠.
코로나가 좀 진정되고 매장을 다시 열었는데 손님들의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마스크를 써야 하니까 립스틱 매출은 뚝 떨어지고 대신 아이 메이크업 제품 수요는 늘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매출은 이전보다 30%나 줄었어요. 게다가 코로나 기간 중에 온라인 쇼핑이 더 보편화되면서 매장을 찾는 고객이 현저히 줄었어요. 특히 젊은 고객들은 거의 오지 않더라고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본 제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게 훨씬 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도난과 강도 사건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절도 범죄가 증가한 거죠. 2021년 한 해에만 8번이나 도난을 당했어요. 한 번은 한 달에 2번씩 당하기도 했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어요. 작년 가을이었는데 임신한 여자가 혼자 와서 아기용 로션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배가 많이 나온 상태여서 출산이 임박해 보였어요. 그래서 더 친절하게 응대해줬죠. 그런데 그 여자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면서 가방을 계산대 근처에 두고 갔어요. 잠깐 후에 나와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냥 갔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비싼 안티에이징 크림 여러 개가 없어졌더라고요. 임신한 여자까지 도둑질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동네가 얼마나 막장인지 실감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15년 동안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을 믿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약점이 된 것 같았어요.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물건값이 올랐는데 손님들은 예전보다 더 적게 사더라고요. 예전에는 $50어치씩 사던 손님들이 이제는 $20어치도 부담스러워해요. 게다가 최근에는 조직적인 범죄도 늘어났어요. 한 번은 차 5대가 일렬로 매장 앞에 서더니 10여 명이 우르르 들어와서 각자 정해진 물건들을 집어들고 사라졌어요. 마치 군대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때 피해액이 $2,000가 넘었어요. 한 달 순이익이 통째로 날아간 거였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런 조직적 범죄는 수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범인들이 여러 주를 돌아다니면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녁 8시쯤 매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어요. 밖을 보니 바로 옆 주차장에서 두 그룹이 총격전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급히 바닥에 엎드렸어요. 총알이 매장 유리창을 뚫고 들어올까봐 무서웠거든요. 몇 분 후에 총소리가 멈추고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서 경찰과 앰뷸런스가 왔어요. 알고 보니 마약 거래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한 명이 죽고 2명이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매장 유리창에도 총알 구멍이 하나 생겼어요.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정말 그만하자고. 돈보다 목숨이 중요하다고. 아이들도 아빠가 매일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걸 너무 걱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어요. 매일 출근할 때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두려움에 시달렸거든요. 매장에 혼자 있을 때는 조금이라도 수상한 소리가 나면 심장이 뛰었어요. 혈압도 계속 높아져서 지금은 혈압약을 먹고 있어요. 의사가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하는데 이 일을 하는 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매일이 전쟁 같으니까요. 수면제도 먹어봤지만 잠들어도 계속 악몽을 꿨어요. 강도가 총을 들이대는 꿈, 매장이 불타는 꿈, 제가 총에 맞는 꿈까지 온갖 무서운 꿈들이었어요.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이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립할 나이가 됐어요. 방학 때는 인턴십도 하고 용돈도 스스로 벌어서 쓰더라고요. 딸도 직장에 다니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있어요. 이제 정말 그만둘 때가 된 건 아닌가 하고요. 15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크고 작은 도난이 20번도 넘었고 총기 강도는 5번이나 당했어요. 폭행도 당했고 총격전에 휘말릴 뻔하기도 했고요. 매장을 팔려고 알아봤는데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이 지역이 너무 위험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거든요. 게다가 뷰티 서플라이 업계 자체가 사양산업이 되고 있어서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기에는 15년 동안 쌓아온 게 아까워요. 단골 손님들도 있고 매장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하지만 매일 목숨을 걸고 일할 수는 없잖아요. 요즘은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선택의 폭이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전한 일이면 좋겠어요.
한인마트에서 일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있고 아는 분이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에서 사무보조 일을 해보는 것도 고려 중이에요. 월급은 지금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일 강도 걱정을 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좀 적게 벌더라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도 많이 나빠졌고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증상들도 심해지고 있거든요. 아내도 저를 많이 걱정해요. 예전에는 명랑하고 낙천적이었는데 요즘은 항상 신경질적이고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예전처럼 편안하지 못하고 늘 무언가 걱정하는 모습이라고 해요. 사실 맞는 말이에요. 15년 동안 계속 긴장 상태로 살다 보니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어요. 집에 있을 때도 문소리나 발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밤에 외출하는 것도 꺼려해요. 지난주에 딸이 말하더라고요. 아빠가 옛날 같지 않다고. 예전에는 항상 웃으시고 농담도 하셨는데 요즘은 표정이 어둡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건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또 도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진짜 결심했어요. 올해 안에는 정리하자고.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매일 전쟁터에서 사는 것 같거든요. 15년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사업하는 법도 배웠고 영어도 늘었고 미국 사회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어요. 건강도 잃었고 정신적 평안도 잃었어요. 이제 남은 인생은 좀 평안하게 살고 싶어요. 큰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매일 두려움에 떨지 않고 살고 싶어요. 아내와 함께 여행도 가고 손주들과 시간도 보내고 그런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싶어요. LA에서 뷰티 서플라이를 운영하는 한인들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는 사장님들 대부분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저보다 더 심한 일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이도 많고 다른 기술도 없고 가족 부양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하는 거죠. 하지만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정말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손을 떼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지금도 매장에 나가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거든요. 이런 상태로는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어요.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계가 어려워도 목숨을 걸고 일할 수는 없잖아요.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고생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건강을 회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서 남은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15년 동안의 악몽 같은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꿈을 꿔보려고 해요. 감사합니다.